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 이 작품은 어떤 점을 잘 모르겠어요. 문도 어딘지는 모르겠고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사실 우리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실제로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글 자체는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현대어로 쓰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글 자체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 내용 자체는 오히려 과거 고전 작품보다 훨씬 더 난해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일제강점기 때 초현실주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유행을 한 적도 있었고, 하나의 경향으로서 이제 유행을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술 쪽에서도 사실상 이제 사실주의가 넘어가서 이제 인상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예술 사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문학도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발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이제 추상화시키고 막 이런 경향, 혹은 다른 대상에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방식 자체, 연결성 자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좀 과거와는 달리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게 현대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문 난이도로만 따졌을 때는 현대문학이 훨씬 어려워요, 사실. 알겠습니까? 근데 학생들은 단지 읽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만으로 현대문학이 쉽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알겠죠? 특히 이제 이 항해지라고 하는 요 작품, 지금 우리 친구가 어려워하는 게 당연한 작품이긴 합니다. 사실 이 작품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딱 하나를 이해하면은, 하나의 키워드만을 이해하면은 작품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키워드는 바로 뭐냐? 이 작품은 사실 현실 공간을 무대로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그 현실 공간은 일종의 이제 자신의 가상의 공간이, 자신이 생각하는 가상의 공간이 바다, 즉 항해라고 하는 행위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행위를 어떻게 보면 매치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입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도 첫 번째 문장 자체도 사실 뭡니까? 나 을지로에서 노를 젓다가 잠시 멈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을지로 하면은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요즘 힙지로 해가지고, 그지? 노가리, 그죠? 마늘 통닭 먹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도시 한복판에 갑자기 노를 젓는다 하니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뭐다? 현실 공간은 일종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행위, 실제로 많은 시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비유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비유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길을 걷는 행위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왜? 길도 보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하듯이 인생도 오르막이 있고 힘겨운 순간도 있지만 또 내리막도 있고 굉장히 편한 순간, 혹은 인생이 오히려 좀 더 나쁜 일이 생기는 순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길에다가 많이 비유했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지금 이 시처럼 이제 항해라고 하는 거에 비유를 하기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항해라고 하는 행위가 바다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배를 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 굉장히 뭐 파도가 치고 뭐 태풍이 불고 이러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얻기도 하고, 또 반면에 날이 좋고 물고기도 많이 잡히고 하면 굉장히 또 보람된 순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인생을 이런 모습에다 비유하는 그런 작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일종의 항해에다가 비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작품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을지로에서 노를 젓다가 잠시 멈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을지로라고 하는 공간은, 그렇죠? 자, 바로 어떤 공간이다? 자, 이 공간은 바로 화자의 내면과 대응하는 현실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즉,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바로 이 을지로라고 하는 현실 공간은 바로 뭐다? 항해라고 하는 바다에 비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노를 젓다가 잠시 멈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노를 젓는다라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쵸? 자, 이 시에서, 자, 바로 노를 젓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꼴 무엇으로 볼 수 있다? 바로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그러한 행위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사실은 을지로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다가 잠시 멈췄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뭐다? 그 뭡니까? 항해에다 비유를 해가지고 을지로라고 하는 공간을 마치 바다처럼 노를 젓는 공간처럼 바꿔서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화자는 바로 뭐다? 바로 내면의 탐색을, 그렇죠? 지속하고 뭡니까? 정지하는 것을 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계속 봅시다. 사라져 가는 것, 떨어져 가는 것, 시들어 가는 것들의 흘러내림이라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은 바로 무엇이다? 자, 이런 것들은, 자, 우리 친구가 바다를 항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어떤 것이 사라지고 떨어져 버리고 시들어 가면 그것들은 전부 다 어때? 현실에 존재하다가 점차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바로 뭐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바로 뭐다? 소멸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얻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많은 것을 잃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소멸하는 것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화자는 그것들의 부음 위에 떠서 노지를 하다. 아, 부질없구나 라는 거죠. 자, 아, 무슨 법? 그쵸. 부질없구나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영탄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화자는 얘기하고 있죠. 부질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느끼는 화자의 심정은 뭐다? 그렇죠. 자,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화자는 무엇을? 인생에 있어서 이런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현재 허무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물을 던지고 낚시질하며 날 것을 익혀먹는 일. 이거는 바로 뭐야? 원래는 바다 위에서 생활을 할 때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를 항해에다가 비유를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뭐다? 배 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낚시질하며 날것을 익혀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나타낸다? 바로 노동을 통해서 저 생계를 이어가는 일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일상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죠. 만약에 우리가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이게 일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일상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자, 하다는 얘기하죠. 오늘은 갑판 위에 나와 크게 느낀다. 오늘 하루 집어등을 끄고 남몰래 눈물 짓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집어등은 아까 원래는 뭡니까? 집어등. 무슨 불? 아니요,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집자가 모을 집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어자가 물고기 어자고. 그래서 우리 왜 오징어 같은 물고기들은 빛이 보이면 모이거든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밤에 불을 켜고 물고기를 모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화자는 지금 집어등을 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집어등을 끈다는 거는 일단 시간은 언제나 밤이라는 거고, 온전히 바로 뭐다? 이 불을 다 꺼버렸으니까 온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 화자는 어떻게? 남몰래 눈물을 짓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집어등을 끄고 남몰래 눈물 짓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어둠 속에서, 그렇죠? 바로 조용히 내면을 성찰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바로 이 직전에 화자가 바로 뭐다? 이런 일상의 삶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그쵸?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화자는 지금 뭘 하고 있다? 눈물을 짓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면을 성찰한 결과를 통해서 그 결과가 바로 뭐다? 인생의 덧없음을 인식을 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집어등을 끄고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일종의 어둠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손이 부르트도록 날마다 을지로에서 노를 젓고 저으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실제로 바다에서 배 위에서 그물질을 하면은 손이 부르트죠,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뭡니까? 이 배에서 생활하는 이러한 일상은 현대인들이 바로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 손이 부르트도록 배에서 그물질을 하는 것은 일상에서 뭘 하는 거? 살아가기 위해 노동을 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손이 부르트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반복되는 노동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날마다 을지로에서 노를 젓고 저으며, 여기서 노를 젓고 젓는 것도 역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상의 삶, 현실을 살아가는 생계를 위한 노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수고의 청춘을 다 바쳐 찾고자 하는 것. 사풍 아래 떨면서 잠시 청계천 쪽에 정박하다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청계천이라고 하는 공간도, 그쵸? 자, 실제로 있는 공간이긴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공간 속에서 화자는 바로 뭐다? 무인도를 생각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는 바로 뭐다? 화자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을지로에서 노를 젓고, 즉 생계를 위한 일을 하다가 잠시 청계천에 와서 쉽게 생각하면은 쉰다. 어떻게 보면 그 을지로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원인 거야. 알겠죠? 그 사람이 이제 막 계속 노동을 하다가 그 노동에 지친 거예요.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어디로? 청계천에 가가지고, 왜 가까우니까 을지로 바로 옆이잖아요. 그렇죠? 을지로에서 가까우니까 청계천 이제 그 다리 밑에 가가지고 그늘 밑에서 잠시 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청계천을 약간 무인도로 상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면서 이를 통해서 바로 화자의 태도 변화가 이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헛되도다 무인도요. 그쵸? 자, 한 잔의 술잔 속에서도 얼비치는 저 무인도를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이 무인도라고 하는 공간은, 그쵸? 자, 사실은 바로 뭐다? 이것은 화자다.
그렇죠. 소망하는 진정한 삶. 그렇죠. 바로 화자가 소망하는 진정한 삶. 일종의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한 잔의 술잔 속에서도 얼비치는 저 무인도를,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화자가 술을 먹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겠어요? 무인도를 보려고? 뭐, 물론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어른들이 술을 먹는 이유, 우리 왜 시 중에 보면은 그런 시가 있어요.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서는 절반이 눈물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바로 뭐다? 현실의 고단함은 일종의 잠시나마 잊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잔의 술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잠깐의 휴식 속에서 느끼는 일종의 위안이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술잔 속에서 화자는 잠시 위안을 얻으면서 자신이 꿈꿔왔던 무인도를 보게 되더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무인도를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꿈을 사람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의미겠죠. 그러나 눈보라 날리는 영동 속에서도 나의 배는 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눈보라 날리는 엄동속. 그렇죠? 자, 눈보라가 막 날리면 당연히 배도 항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사람도 우리가 노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계절적인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결국 이것은 바로 뭐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일종의 시련,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바다에도 눈이 와요? 네, 어쩌 당연히. 눈이 쌓이지 않을 뿐인 거지, 눈은 와요. 눈이 와요? 당연히 오죠. 왜 안 와요? 바다라고 뭐 다른 공간입니까? 당연하죠. 네가 바닷가에 안 사니까. 바닷가에도 눈은 옵니다. 다. 바다에도 눈은 오고. 알겠습니까? 아니 근데 부산에는 눈이 안 오잖아요. 부산은 따뜻해서 안 오는 거지 바닷가라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강릉은 반대로 눈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강릉은 산 아니에요? 강릉 바다예요. 바다예요? 네. 동해 바다 마주한 곳이 강릉이에요. 강릉, 속초 이쪽은 다 바닷가 쪽이죠. 강릉 막 이런 데는 막 산상에 껴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는 태백산 이쪽은 이제 보통 대관령이라든지 아니면 원주 이런 쪽은 내륙 쪽이고 강릉, 그 다음에 속초 뭐 이런 쪽은 전부 다 바닷가입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러나 눈보라 날리는 엄동 속에서도 자, 중요한 거는 나의 배는 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지? 즉 바로 뭐다? 위에서 화자가 태도가 변화했다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뭐다? 여기서는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는데 바로 어떤 의지적 태도? 바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쵸, 극복하고 이상을 추구하려는 이러한 태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가야 한다 일종의 단정적 어조를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눈을 감고서도 선명히 떠오르는 저 별빛을 향하여.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저 별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일종의 이상.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별빛을 상정을 함으로써 위에서 얘기했던 집어등을 끄고라고 하는 일종의 어둠의 이미지와 어떻게 대비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위에 있었던 집어등을 끄고라고 해서 바로 어둠, 집어등을 끄고 요 부분이랑 어둠과 대비적인 이미지를 형성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 별빛을 하여 나는 노지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도 바로 뭐다? 계속해야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당위적 진술 혹은 단정적 어조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계속 살아가야 함을 의지적인 태도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현실이 비록 노직이 힘들고 괴롭지만 그죠? 그래도 우리는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반드시 참고 이겨내고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시가 바로 이 뭡니까? 항해일지라고 하는 연작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니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될 내용은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다? 바다 위에서 배가 노를 저으면서 항해하는 것을 비유했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개념만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작품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작품 목동가 넘어갑시다. 이건 학교에서 수업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목동이 뭘까요? 목동. 그쵸? 산에서 이제 그 뭡니까? 양이라든지 염소 같은 것들한테 풀을 먹이는 그 사람을 목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목동가 살펴봅시다. 자, 녹양방초 언덕에, 녹양방초는 이제 그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 여름에 이제 풀이 푸릇푸릇한 그런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녹양방초 언덕에 소목이는 저 아이야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소목이는 저 아이가 바로 누구다? 그치. 이게 바로 목동이고, 그렇죠. 저기 서울에 있는 목동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목동인 아이가 바로 뭐다? 이 작품의 시적 청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이 하나가 바로 뭐다? 문가, 일종의 묻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녹양방초 언덕에 소먹이는 저 아이야. 인간 영욕을 아는가 모르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영욕이라고 하는 건 영예와 치욕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귀영화랑 비슷한 겁니다. 좋은 것과 나쁜 거 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인간 삶의 그런 좋음과 나쁨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인생 100년이 풀 끝에 이슬이라. 그렇죠? 인생의 100년이 바로 무엇이다? 100년이 풀 끝에 이슬이다. 인생의 100년과 풀 끝의 이슬은 동일하다. 왜 인간의 인생 100년을 풀 끝의 이슬과 동일하다고 생각했을까? 이슬은 아침에 잠시 맺혔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인생 100년이 풀 끝에 이슬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일종의 인간의 유한성을 감기 걸렸습니까? 실망인데요. 자,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건강관리도 실력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왜 그래? 빨리 물이라도 마시고 오든가. 예. 빨리 마시고 가.
됐어요? 예. 좀 괜찮아졌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다 적었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 100년이라고 하는 게 풀끝에 있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36,000일이 1년이 며칠이야? 465일. 그치. 그러니까 바로 뭐다? 그거의 100배인 36,000일이 그죠? 인생 100년을 의미하겠죠. 이것이 그 안이 보잘것없는가? 보잘것이 있다 없다? 그치. 보잘것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서리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이 목동이 나오잖아요. 그쵸? 목동이 나오면은 인생 우상을 얘기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목동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장면이 이제 그 구운봉 소설에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이제 마지막 결말쯤 다가가는 부분에서 그 주인공인 양소유가 자신의 이제 8명의 아내에게 남자애들은 이것만 부러워하던데 그러면 안 돼요. 8명의 아내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나중에 우리가 죽거든 여기 있는 이 커다란 궁궐도 다 무너지고 이제 바위만이 남을 건데 그때 목동과 초부가 이곳을 지나가면서 이곳은 양소유가 8낭자와 함께 더불어 놀던 것이 아니냐. 지금 그 양소유는 그들은 다 어디에 가 있나요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 목동이 이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생무상과 관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도 바로 뭐다? 이런 목동에게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죠? 계속 봅시다. 하물며 장수 단명이 운명이오니 사생을 정할 소냐. 자, 장수 오래 사는 것과 단명 빨리 죽는 것은 다 뭐다? 그치, 운명이라는 거죠. 즉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바로 운명론적 세계관이 존재를 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길게 살고 짧게 사는 것도 다 운명이기 때문에 사생을 정할 수냐, 죽고 살기를 정하겠느냐,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늘이 이미 다 정해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관 같은 세상에 하루살이 같이 나왔다가, 즉 바로 뭐다? 여관 같은 세상에 하루살이 같이 나왔다가, 즉 인간의 삶을 무엇에 비유해놨다? 그렇죠. 하루살이긴 하지만 그렇죠. 일종의 바로 뭐다? 잠시 들렀다 가는 곳으로 인식을 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은 정지용의 그 유리창이라는 시에도 나오죠. 유리창에 보면은 산새는 그 뉘는 산새처럼 뭡니까? 날라갔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산새가 이 산에 잠깐 왔다가 다른 산으로 가듯이 죽은 아이가 저승에서 이승으로 잠깐 왔다가 저승으로 돌아갔다 이런 개념에서 산새의 비유를 하거든요. 알겠죠?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 이 시의 화자도 바로 뭐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로 뭐다? 잠깐 이곳에 왔다가 들렀다가 지나가는 곳인 거지 우리가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덧없다는 거 이런 걸 인식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여관 같은 세상에 하루살이 같이 나왔다가 공명도 못 이루고 초목같이 썩어지며 공산백골이 그 안이 늦거우냐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공명도 못 이루면은 바로 뭐다? 공산백골.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산백골이 그 안이 늦거우냐, 그 안이 흐느끼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바로 뭐다? 요 두 줄을 통해서 화자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잠깐 동안의 삶 속에서도 뭘 이루어야 된다? 그치, 공명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살아있는 동안 공명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 요거를 나타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하늘의 뜻을 이어 법칙을 세움은 옛 성인의 사업이요.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함은 대장부의 할 일이라 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대꾸의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위에서 하늘의 뜻을 이어 법칙을 세우는 것은 옛 성인의 사업이다. 즉, 옛 성인들이 바로 뭐냐? 자연의 이치, 자연의 섭리 이런 걸 찾아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장부가 해야 되는 이름 바로 뭐다?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유교적 입신 양명 사상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소화관이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효도와 관련된 구절이 있거든요. 효도와 관련된 구절이 뭐라고 되냐면 효도의 시작은 바로 뭐다? 부모님께 받은, 우리가 내 몸이며 얼굴이며 살은 전부 다 부모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머리털도 굉장히 아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도의 비르솜이요, 시작이요 라고 해요. 그리고 끝은 바로 뭐다? 이름을 후대에 베풀어서,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대에 베풀어서 오히려 그를 통해서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끝이라는 거죠. 우리 역사에서 이걸 이룬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내가 너무 유명해져서 우리 부모님까지 유명해졌어. 그렇지. 율곡이의 부모님이 엄마가 신사임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사임당은 사실 역사적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뭐 그렇게 문학적이나 예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또 반면에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성격도 좋은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현모양새의 대표적인 인물로 뜰 수밖에 없었던 게 율곡이의 어머니였기 때문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장부로 태어나서는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널리 알리는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 대장부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생애는 유한하고 사일은 무궁하니 유한한 생애로 썩지 않을 이름을 연구히 전하여, 그쵸? 천지와 함께 무궁하려고 라는 겁니다. 즉, 바로 육체는 비록 썩어서 사라지지만 무엇을 남겨야 된다, 사람은? 그치,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유교적 입신양명 사상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중략 이후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어와 기이신고 어떠한 사람인고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지금 중략 부분 무궁하려고까지가 바로 뭐다? 화자의 말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다? 청자인, 그쵸? 청자인 목동에게 묻는 말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이 묻는 사람은 뭘 중시한다? 바로 입신양명, 유교적 사상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목동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바로 뭐다? 바로 목동의 답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어와 감탄사죠. 그 이신고 당신 누구십니까? 어떠한 사람인고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 형용이 초체하니 초나라 대구 구런인가? 잔훈이 영락하니 학사 유자후이신가?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형용 생김새가 굉장히 초체하니까 초나라의 대구였던 구런이신가? 겨우 다 살아남아 있는 목숨이 보잘것없으니 학사 유자후이신가? 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바로 뭐다? 구런 유자후는 기양가사 세상을 걱정하다가 죽은 중국의 옛 문인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자를 이런 사람인가 하고 지금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막 입신양명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눈썹을 찡그리시니 근심이 많으신가? 발끝으로 서시니 어디를 바라는고?
아름다운 기약을 바라는가 이별의 슬픔이 중하신다. 해질녘 대나무에 혼자 어둑히 있어서 내 근심 던져두고 무슨 말씀 하시는고 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 근심은 그렇죠?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 근심은 바로 화자의 근심. 그렇죠? 여기서는 정확히는 목동의 근심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바로 뭐다? 바로 전반부. 그렇죠? 화자의 근심을 나타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신의 걱정은 던져두고 내 걱정하느냐 이 뜻이야. 그 말은 뭐야? 내 걱정? 그치. 그렇죠. 영어로 따지면은 not your business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뭐다? 이 목동은 바로 뭐다? 자신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목동의 말인데 이것은 바로 자신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로 볼 수 있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영락은 즉 운수에 달렸고 즉 생활이 영화롭고 즐거움은 자신이 운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렇죠? 부귀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은 것은 제천이라 하늘에 달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인간이 잘 살고 즐겁게 살고 부귀롭게 사는 건 다 무엇에 달려있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죠. 그러면 두 화자의 공통점은 바로 뭐다? 운명에 순응한다 혹은 운명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구한들 곁에 오면 던져둔들 어디 갈고 즉 구한들 얘가 곁에 온다 안 온다? 부귀영화가 그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던져준다고 어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사람들이 부귀와 영화를 그렇게 막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치,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영락과 부귀를 탐하는 태도를 비판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천생만물하여 살아갈 일이 다 있으니 우리는 어리석어 대도를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동을 포함한 일종의 서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바로 뭐다? 대도. 여기서 말하는 대도,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입신양명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은 몰라도 인생 저렇도다 소치기에 아느니라 라는 거에서 뭡니까? 인생이 저렇다. 그러니까 소를 치는 방법은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는 바로 뭐다? 바로 욕심을 있고 자연에 순응하는 그렇죠? 자, 그러한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송아지 어미조차 녹음간에 절로 놓여 푸석이 뜯어먹고 시냇물 흘러마셔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제 마음대로 다니기와 그렇죠? 이것은 바로 뭐다? 자, 제 마음대로 다니는 것은 누구의 삶? 바로
송아지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송아지가 어미 곁에서 젖 먹고 놀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이제 풀도 뜯고 지 맘대로 시냇물도 마시고 이게 바로 송아지의 삶이라는 거야. 그쵸? 그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다? 목동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콧줄에 코에 끼고 긴 곡비 굳게 매어 곤콩 때 삶은 콩을 100가지 찰지라도 자, 불같은 여름볕에 큰 쟁기 마주매어 일생의 고단함이 저희 중에 골짝시며 그래서 지금 소의 지금 삶이 어떻더라? 나중에 어렸을 때 송아지일 때는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크고 나면 어떻게? 콧두레를 끼고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뭐다? 관인의 삶이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콧두레 낀 여기서부터 그쵸? 일생의 고단함까지 이렇게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쵸? 자, 여기서 얘기한 요 부분은 바로 뭐다? 이거는 송아지가 아닌 소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관인의 삶을 비유한 표현이다. 왜? 앞에서 묻는 사람이 입신양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입신양명하면 바로 뭐야? 결국은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높은 관리가. 알겠지? 그러니까 그 관인의 삶이 내가 보기엔 어떻더라? 마치 소가 콧뚜레에 그 코를 끼워가지고 농사를 힘겹게 짓는 모습과 같더라는 겁니다. 목동이 공이.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그래서 저희 중에 골짝시면 어느 것이 한가하고 어느 것이 괴로운고 일시에 빛나기야 희생만 할까마는 그래서 천지신명의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그 산짐승을 이제 희생이라고 하는데 그 희생만 할까마는 헌멍석 물리치고 비단거적 가로덮고 그럼 여기서 지금 헌멍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나타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다? 목동을 포함한 서민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비단거적을 가로덮고 할 때 비단거적은 바로 뭐다? 이것은 그렇죠? 화려한 삶이죠. 그렇죠? 화려한 관인의 삶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가로덮고 밧줄 굴레 벗기고 붉은 실로 얽어내어 예관이 곡비 들고 태묘로 몰아가서 백정의 큰 도끼에 뼈마디가 흩어지니 그렇죠? 지금 바로 뭐다? 관인의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결국은 어때? 나중에는 그 권력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뭘로? 백정한테 뭡니까? 목숨을 잇는 거에다가 왜? 백정이 소를 잡아가지고 결국 소가 나중에 일을 못할 정도로 늙게 되면은 옛날에는 그때야 소를 죽여가지고 고기를 먹었거든요. 왜? 소는 일종의 재산이자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바로 뭐다? 마치 관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백정의 큰 도끼에 뼈마디가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관인의 삶에 따르는 일종의 희생을 이렇게 비유를 했다는 거죠. 따르는 희생을 비유하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저더러 물어보면 자기한테 물어보면 어느 소 되려 할꼬 하는다는 거야. 그치? 즉 바로 뭐다? 송아지처럼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겠느냐? 관인처럼 콧줄에 꼬여가지고 뭡니까? 굉장히 노동하는 그런 고된 삶을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어느 소 되려 할꼬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바로 뭐다? 관인의 삶을 좋게 본다, 안 좋게 본다? 그렇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화자는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보. 재영이한테 얼마나 보네. 겁니다. 그러면 충동 쓰는. 쌤도 참 충동 중이에요. 네? 쌤도 충동 중 있어. 수술해야 돼. 제가 쓰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아, 실망인데 충동 중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보아 내 분수 지키려니 얘기해서 나는 입식연명하지 말고 뭐다 내 분수에 맞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 작품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중량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그 후반부의 화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반부 화자는 바로 뭐다 인생의 무상을 인식하지만 그 인생 속에서 입신양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목동은 바로 뭐다 이런 건 전부 다 운수에 달려있고 그렇게 관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마치 콧뚜레가 뚫린 그 소가 그 밭을 가는 노동을 하는 소랑 거의 똑같은 삶이더라.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자연 친화적으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목동의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작품은 뭡니까? 두 명의 화자가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문가와 답가로 나누어지는 이중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인생에 대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상반된 그런 인식을 담고 있다는 거. 하지만 공통적으로 운명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다라는 거 우리가 유념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작품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작품 강호 영문가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강호가 뭘까요? 강호. 그쵸, 강호는 자연을 얘기합니다. 그럼 연구는 임금을 그리워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다 제목을 해석하면 자연 속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다. 그러면 이 작품에는 이미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자연 친화와 일종의 임금에 대한 충성의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걸 제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수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홍진의 꿈깬지. 자, 시에서, 고전 시에서 이렇게 홍진, 붉은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알겠죠? 이 홍진이라는 말이 나오면 십장 홍진도 똑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홍진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바로 뭐다? 속세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화자는 바로 뭐다? 홍진의 꿈 깬 지 20년이 어제로다. 홍진의 꿈을 깨웠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그치, 바로 속세를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그런지 화자가 얼마가 지났다? 그치, 20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녹양방초에 절로 놓인 말이 되어. 자, 누가 녹양방초에 절로 놓인 말이 된다? 그치, 얘는 바로 뭐다? 화자 자신을 비유한 표현이죠. 그쵸? 됐습니까? 자, 그래서 화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되어서 때때로 고개를 들어 임자 그려 우노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바로 이 임자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바로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그리움의 대상이 바로 임금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리워서 어떻게? 우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감정이 바로 뭐다? 연군지정. 임금을 그리워하는 감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너희 시험 범위 작품들을 쭉 살펴보잖아요. 그렇죠? 관동별곡과 너무 관련이 깊어요. 네. 관동별곡에도 보면은 화자가 그 구절 얘기하는 부분 중에 연군지정, 우국지정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연군지정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 대표적인 게 삼각산 제일공이 함하면 베리로다 이런 장면들. 강원도에서 지금 서울에 있는 북한산이 보일 리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보일 것도 같구나 하는 게 바로 뭐다? 임금이 그립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산 그림자를 담아서
뭡니까 동해로 담아가는데 그거를 차라리 한강의 목명에 닿게 하고 싶구나. 임금이 살고 있는 한강에다가 이 아름다운 산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싶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구정하고 아마 연관 짓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알겠습니까? 관동별곡 있잖아요. 네. 그것도 뭐지 연시전과 그거예요? 아니요. 관동별곡은 그 가사 작품이에요. 기행 가사. 내용이 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관동별곡은 사실 수업을 하려고 하면 할 시간이 없거든요. 이거는 한 작품 하는데 거의 한 대략 4시간? 3-4시간은 걸려요. 아니 그렇게 길어요? 교과서 페이지로 따져서 거의 한 10페이지 넘어요. 시간대, 시작품인데, 가사 작품인데. 그래서 이거는 정리본이 있거든요. 선생님 싹 정리해놓고 저번에 그 일부분 정리된 거 있잖아. 그치? 그게 완본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나중에 프린트해서 줄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 드러나는 것도 요거랑 같이 구별해서 보면은 하물며 관동별곡이 안 나오더라도 이런 유형의 문제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 드러나는 화자의 감정과 그 가장 비슷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이런 작품들 나오죠. 그 위에 관동별곡 구절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 정도는 같이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총속점 간 것도 관동별곡이죠. 그쵸. 총속정에도 관동별곡도 총속정 간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그 우리가 처음에 해석은 동류가도 역시 금강산 쪽이기 때문에 관동별곡과 역시 연관을 지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동별곡과 연관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다 합시다. 그래서 임을 그려 의노라라고 해서 연군지정, 임금을 그리워하는, 즉 비록 자신은 속세를 버리고, 그쵸?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을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임금에 대한 충성심은 잊었다 안 잊었다? 그쵸. 그것이 결국 이 이수의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수를 보도록 합시다. 제11수를 보도록 합시다. 자, 장부의 몸이 되어 기한을 두려워할까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장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실 화자 자신을 나타냅니다. 알겠죠? 자기가 남자니까 장부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렇지? 그죠? 자, 그런데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배고픔과 추위를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런 배고픔과 추위를 두려워한다 안 한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리법이 사용이 되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일산풍월에 즐거움이 가히 없다. 즐거움이 끝이 없구나라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산풍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자연, 즉 강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연 속에서의 삶의 즐거움이 끝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죠. 그렇죠? 즉 이거는 바로 뭐다?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일종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내마다 밑에 뜻이 해석이 있죠. 나는 싫구나. 뜬구름 같은 부기를 따를 줄이 있으랴. 그래서 뜬구름 같은 부기는 따른다 안 따른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부기는 바로 뭐다? 일종의 세속적 가치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이수에 나왔던 뭡니까? 홍진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따를 것이다 안 따를 것이다? 그렇죠. 바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수는 핵심은 바로 뭐다? 자연 진화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수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제12수. 그쵸?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득도행군은, 그쵸? 바로 그 임금의 신임을 얻어서 도를 행하는 것은 군자의 뜻이로되 때를 못 만나면 고반을 즐겨하니.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뭡니까?
그 뭐라고 해? 그 도를 행하는 때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고반을 즐겨하니, 즉 자연에서 뭡니까? 벼슬에 나가지 않고 자연에 묻혀서 풍류를 즐기는 그러한 삶을 즐겨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고반을 즐겨하니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뭐다? 저 바로 자연을 즐기는 삶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역시 반동들것과 연관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관동별곡의 일부를 보면은 그 뭡니까? 화염소 같던 장면에서 보면은 풍운을 언제 얻어 삼위루를 들여난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을 베풀 좋은 때를 만나가지고 선정을 베풀고 싶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정에 대한 포부를 드러낸 게 그 부분의 구절이었어요. 근데 이 여기서 화자는 바로 뭐다? 때를 못 만나면은 오히려 나는 자연 속에서 즐기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 바로 뭐다? 선정을 바라보는 선정의 때가 필요하다는 점은 두 작품의 화자가 공통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응 방식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앞에 관동별곡의 화자는 바로 뭐다? 그 때를 내가 어떻게든 얻어가지고 선정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면은 여기서의 화자는 바로 뭐다? 오히려 때를 만나지 못하면 그것 자체로도 만족을 해가지고 자연 속에서 즐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점은 두 화자의 모습에서 굉장히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문학 작품을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힘인 거예요.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자, 맑은 송풍산원, 그쵸? 이사 나뿐인가 하노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송풍산원, 소나무에 부는 바람과 산에서 그 탄에 뜬 달이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 자연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거기서 이렇게 즐기는 사람은 바로 누구뿐이다? 나밖에 없다. 일종의 자부심을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누앙사 이번에 시험 보면 안 들어가죠? 누앙사요? 네. 신경 쓸 필요는 없겠네요. 박인노의 누앙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작품은 주제가 두 개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바로 핵심적인 주제는 자연신화인데 그 속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임금에 대한 일종의 그리움, 이런 영분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작품도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 방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봅시다. 자, 만물은 하나로부터 생겨나 각기 나가 된다라는 거죠.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만물의 근원은 어떻다? 모두? 그치, 같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글쓴이의 가치관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뭐다? 만물의 근원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교에서는 이제 이기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종의 이제 이라고 하는 거, 자연의 이치, 선미 이런 거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이기론의 그 이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내가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일종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왜?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에서 왔기 때문에, 근원이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프고 가려울 때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그럴 때에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몸이 나누어져 생긴 거리가 어찌 이렇게 커졌나? 살아있을 때는 나는 남은 남으로 살지만 죽은 뒤에는 함께 하나로 돌아가. 그쵸? 왜? 죽은 뒤에는 왜 함께 하나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역시 마찬가지 뭡니까? 근원은 뭐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자에게 있어서, 글쓴이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자, 하나로 돌아가 나도 없고 남도 없다. 옛 현이는 죽음을 참이라 여기고 삶을 거짓이라 여기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 즉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반면에 삶을 거짓이라 여기는데 왜? 삶은 바로 뭐다? 몸이 나누어진 것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삶을 거짓이라 여겼는데 그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라는 거. 즉 죽음 뒤에는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도 없고 남도 없다. 모두가 동등해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배가 고파 음식을 먹으려 할 때는 잠깐도 몇 달 같지만 배가 부르면 먹은 것을 잊는다. 힘들어 쉬려 할 때는 지척도 천리 같지만 편안해지면 쉬는 것을 잊는다. 이를 통해 안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바깥의 상황이 구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안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자, 보시면 이거는 바로 외부의 시선과 같은 바깥의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영예나 치욕도 바깥의 상황일 뿐이니 시장길에서 쇠사슬에 묶이거나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게 되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수레를 타더라도 영예롭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즉, 이 글쓴이는 바로 뭐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어서 결국은 하나 근원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잠깐 지니는 영예나 부귀 혹은 반대로 배고픔과 이제 그런 시련, 고난 이런 것도 전부 다 바로 뭐다? 다 덧없는 것이다. 구별하는 게 크게 의미 없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삶은 낮, 죽음은 밤 같다는 것을 알게 되면 팽조나 노담의 장수를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요절한 일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즉, 하루가 낮과 밤으로 있듯이 삶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낮과 밤, 삶과 죽음으로 있다는 것. 즉,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도 곧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인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누군가가 죽었다 해서 슬퍼할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그렇죠. 그 사람은 근원으로 그저 돌아갔을 뿐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뿐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만물은 본래 하나였는데 몸이 나누어지면서 서로 단절되었다. 몸은 밖에서 단절되고 정신은 내부에 갇혀 나와 남이 서로 통하지 않게 되어, 그렇죠? 이것 때문에 바로 뭐다? 몸은 밖에서 단절되고부터 그 다음에 서로 통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뭐다? 이기심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기심이 생겨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마침내 이기심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좋고 싫음에 따라 서로 빼앗고 이익과 손해에 따라 서로 공격하여 싸움이 번지고 혼란이 야기해졌으니, 즉 바로 뭐다? 사람들이 이렇게 좋고 싫음에 따라서 서로 빼앗고 이렇게 혼란이 야기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바로 뭐다? 본질은 하나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나와 남을 다르게 인식하니까 싸움이 일어난다고 나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글쓴이는 인간은 결국 하나에서 와서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글쓴이에게 있어서 나와 남의 구별은 의미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참 측은한 일이다. 이기심을 극복하면 몸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순리대로 하면 정신이 갇히지 않을 것이니.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뭐다? 이기심을 극복하고, 그렇죠? 정신이 갇히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뭐다? 글쓴이가 지향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위의 작품, 아까 앞에 썼던 작품과 비교하면은 목동이 얘기하는 삶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 나 작품에서 나오는 자연 철ച്ച 속에서 즐기는 그런 삶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죠? 그리고 서로 이익을 위해서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것은 앞부분, 목동가에서 나왔던 첫 번째 화자의, 그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입신영명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갇히지 않을 것이니, 그러면 남이 내가 되고 내가 남이 되어 만물이 하나의 틀 안에 들어오고 삶과 죽음도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북극의 아래와 남극의 위가 몇 억만 리나 되는지 나는 모른다. 그렇죠? 자, 동해의 서쪽과 남해의 북쪽이 몇 억만 리나 되는지 나는 모른다. 혼돈의 시작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이며 내가 죽은 뒤 세상의 종말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를 것인가. 하늘과 땅은 무궁하고 과거와 현재는 다음이 없으니 그 속에서 만물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바로 뭐다? 그렇죠? 자, 그 속에서 만물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삶의 찰나적 속성, 일종의 유한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보잘것없는 내 몸은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니 티끌이나 털옷보다 더 작은 존재요. 부싯돌 불이나 번갯불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그쵸. 여기서 내 몸은부터 티끌이나 털옷보다 더 작은 존재요. 그쵸. 더 빨리 지나가는 존재까지 꼭세로 표시하고, 이것 때문에 바로 뭐다? 이기심이 부질없더라. 이기심이 부질없는 이유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수업 한 부분이죠. 학교에서. 그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뒤에 있는 작품들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안에 다 못 끝낼 수도 있기는 해요. 알겠죠? 근데 뭐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까?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직보 같은 거